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교사 김나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미술사를 살펴보게 될 텐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은 그 이전에 종교적인 특성이 강했던 미술과는 다르게 인간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자연주의적 사실주의, 그 대상의 관찰을 근거로 해서 이상적인 어떤 신체나 비례 혹은 구도들을 연구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르네상스 전성기에 이 세 명의 대표적인 화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에 의해서 회화 내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하다고 일컬어지는 전성기 르네상스 이후의 회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이 시기의 미술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최전성기 르네상스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종교개혁이라든지 독일과 스페인의 로마 침략이라든지 되게 불안정한 정세들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화에 잘 반영돼서 나타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매너리즘 미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요 두 번째 르네상스인 놀슨 유럽은 전에 살짝 얘기했었죠. 북유럽의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남쪽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랑 조금 경향이 다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예시들을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매너리즘 미술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전성기 르네상스 회화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또 불안정한 정세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감각적인 경향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돼요. 이전 시기에 이미 다 이루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세대의 화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과장하게 됨으로써 그림들이 조금 더 감성에 호소하는 스타일의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성기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과 그리고 매너리즘 시기의 그림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 아까 아테네 학당 그렸던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파르미자노의 김목의 마돈나라는 작품인데 이 두 개의 작품을 한번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구도, 컴포지션을 살펴보자면 왼쪽에 라파엘로의 작품 같은 경우는 세 명의 인물이 피라미드,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어때요? 인물들이 지금 왼쪽에 다 몰려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공간은 뻥 뚫려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지나치게 가벼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느낌을 주고 있는 구도로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피겨, 그러니까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인체의 비례를 이상적으로 표현해서 아주 안정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 목의 길이를 보세요. 네,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길쭉하게 변형된 신체들, 왜곡되고 과장된 인체의 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르네상스 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회화들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러한 경향들이 발전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엘 그레코라는 스페인의 화가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매너리즘 시기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되게 파격적이죠. 르네상스 인 놀슨 유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북유럽 르네상스는 남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화된 삼각 구도와 비례 등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기존 국대 고딕 양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인터내셔널 고딕 스타일. 네. 거기서부터 이어진 디테일 묘사의 전통이 이제 함께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북유럽 르네상스의 거장인 듀러의 자화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안정적인 구도의 디테일한 머리카락 표현이 두드러지죠. 또 동시에 북유럽에서는 당시의 풍경을 그린 풍속화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이 사람이 살던 시기에 네덜란드 지역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구교와 신교의 대립,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구교, 로마 카톨릭과 신교, 개신교 간의 이제 대립이 가시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화가들은 종교가 아닌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게 되는데 이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는 이런 시기에 기적적인 취향이랑 종교적인 회화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당대 농민의 그리고 시민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담게 됩니다. 장르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장르화라는 게 이제 당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들을 담아낸 그런 그림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농민의 결혼식, 당시 농민들이 결혼식 하는 장면을 재미있게 그려놨죠. 매너리즘 시기 이후에는 바로크 미술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크 미술에 대한 설명은 사실 로코코와 함께 다뤄주는 편이 좋은데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따로 준비를 했어요. 한번 쭉 살펴보자면요. 바로크 미술은 이 르네상스 시기의 웅장한 스케일, 미켈란첼로의 천정화라든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웅장한 스케일에 매너리즘 시기의 감성적이고 극적인 요소, 아까 보셨죠? 파르미자니노의 목이 긴 마돈나 같은 극적인 경향의 그림들이 합쳐져서 이제 각국의 양식과 문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장대한 스케일을 특징으로 잡아서 설명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이 시기의 미술은 사회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굉장히 지역마다 그림의 주제와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이 시기 미술은 크게 묶어보자면 세 묶음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우선 프랑스. 이 시기 프랑스는 유럽에서 패권을 차지하면서 아주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던 시기였습니다.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루이 14세 아시죠?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그에 맞는 주제의 회화가 그려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교개혁, 더 리포메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이 종교개혁이 퍼지게 된 지역에서의 미술과 이러한 종교개혁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종교개혁적 미술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 카운터 리포메이션과 더 리포메이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더 카운터 리포메이션이 반종교개혁이고 더 리포메이션이 종교개혁인 거죠.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씀으로써 그걸 계기로 퍼진 교회 개혁 운동인데 당시 교회의 면죄부 판매라든지 부패와 사치를 누리던 교회의 어떤 기형적 제도에 대한 비판이 주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던 곳에서는 당시 교회의 벽을 메우던 화려한 성상화라든지 조각들, 그런 것들이 구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어떤 부패의 상징으로서 배척을 받았고요. 때문에 이런 신교권에서는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교의 나라인 네덜란드에서는 종교화에 대한 수요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됐겠죠. 그래서 미술가들은 이제 새로운 주제와 장르의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걸 이따가 더 리포메이션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미술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에 반하는 The Counter Reformation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반종교개혁이라고. 반종교개혁은 그야말로 종교개혁에 반하는 것으로 당시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구교권에서 벌였던 일련의 개혁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신교가 등장을 해서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세력을 늘리니까 구교에서도 당연히 자정작용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개혁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신교의 도전에 대항하여 다양한 교리들을 재확인한다던가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는 신교가 이제 생기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막아야죠. 그래서 종교적인 고양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호소력 있는 종교화들을 그리게 되는데 그거를 바로크 특유의 장대한 스타일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어떤 양식으로서 종교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했으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프랑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설명했죠. 당시 프랑스는 강력한 패권을 차지한 왕권 중심의 나라였다고. 이 시기 왕권은 예술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술계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회화에서는 국왕의 어떤 권위와
위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려지게 돼요. 그런 스타일의 그림들이 이제 고전주의 그림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고전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전적인 소재를 다룬, 그리고 고전적인 소재를 우리가 아는 그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에서의 그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미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화풍은 관학미술,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떤 미술로서 아카데미즘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의 고전주의적 미술의 특징은 강력하게 법칙과 규칙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냐에 대한 어떤 전통이 정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도 프랑스 미술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니콜라 푸생이 그린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젊은 목동들이 석관에 쓰인 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글귀를 짚으면서 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글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포즈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사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쓰여진 글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이런 뜻이래요. 아르카디아가 뭘까? 자, 아르카디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는 어떤 목가적인 이상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동양 문화권에서 무릉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고대 그리스에도 이상향으로서 아르카디아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나가 이제 죽음을 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향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라든지 고전적 이야기들이 담긴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반종교개혁.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바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반종교개혁 미술에서는 교리의 전달을 위해서 미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전과 좀 다른 점이라면 르네상스가 좀 합리적인 요소를 중시를 했다면,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느낌을 중시를 했다면, 이 반종교개혁 시기의 종교화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대중적인 공감과 호소력을 좀 중시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개신교에 반해서. 그래서 성당 후원의 종교화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조각가 베르니라든지 카라바치오,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의 루벤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베르니니의 성 테레사의 환희라는 대리석 조각 작품인데요. 성 테레사의 종교적 신비를 체험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환상적으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테레사 발 밑부터 볼게요. 테레사가 지금 연기처럼 보이는, 구름처럼 보이는 어떤 대상물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성 테레사의 옷깃과 살결과 구름의 텍스처가 다르게 묘사된 거 보이나요? 그리고 정말 공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옷주름들이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작도 굉장히 역동적이죠. 인물의 격정적인 감정을 표정을 통해서도 표출을 하지만, 또 저 상단부에 보면 그 배경에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구조물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저런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환상적인 장면을 수준 높게 연출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재료와 어떤 재질감의 특성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죠. 다음으로 이 작품은 카라바치오의 성 마테를 부르심이라는 작품인데요. 카라바치오는 바로크 회화의 선두자로서 과거에 있던 어떤 형식주의적인 종교화에서 벗어나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장면을 다룬 종교화를 새롭게 시도를 합니다. 지금 원래 이전 같은 경우는 종교적 장면이 굉장히 이상화돼서 표현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말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묘사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 카라바치오의 그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림이 성스러운 어떤 장면으로서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 보면은 하층민의 삶의 모습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세속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하층민의 일상과 함께 그림으로써 사실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신비를 같이 추구했다라고 평가받기도 하죠. 특히 이 사람의 표현 방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극적 장면을 연출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빛과 그림자가 어때요? 강렬하게 대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측광, 그러니까 옆에서 나오는 빛을 활용해서 배경을 어둡게 처리하고 그 옆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인물과 어떤 사건을 강조를 시키고 있죠. 마치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무대 보면은 무대 조명이 어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장소들을 강조시킬 때 이제 스포트라이트 같은 걸 내리잖아요. 그쵸? 마치 그런 스포트라이트처럼 지금 그림의 어떤 빛을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화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지겠죠. 자,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의 반종교개혁적인 그림을 볼 텐데요. 이 플랑드르 지역은 스페인 통치권 내에 존재를 했어요. 아까 피터 브루겔의 그림을 봤죠? 그 사람도 이제 플랑드르 지역에서 있었던 화가인데 이 플랑드르 지역은 나중에 구교와 신교의 갈등을 통해서 북부 지역은 이제 신교권으로 해서 따로 분리가 되고요. 독립을 하죠. 그게 이제 네덜란드로서 이제 네덜란드 회화 이야기 할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은 신교권이 되고 남부의 플랑드르는 그대로 이제 구교권으로 남아가지고 교회의 미술들이 제작이 됩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화가는 루벤스로서 보면 알겠지만 이 우락부락한 모습이 어느 화가의 그림과 닮았나요? 네. 우리 르네상스 시기에 미켈란젤로 천정화 봤었죠. 거기서도 나타났는데 굉장히 우락부락한 신체와 함께 또 동시에 강렬한 명암법을 통해서 그리고 구도도 보세요. 삼각형이긴 한데 기울어진 삼각형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생동감 넘치는 그림 그리고 장엄한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지역의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덜란드 지역의 미술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덜란드는 칼뱅주의, 신교를 수용하면서 중상층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당시 해상무역이 활성화되면서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업의 발달에 따른 다수의 중상층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미술 취향들이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지게 돼요. 종교 인물화를 기존까지 그렸다면 더 리포메이션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교화를 그리는 것이 기피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신교의 확장세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신교가 확장됨에 따라서 그 영역권 안에 있었던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교회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귀족이 존재를 하고 이들이 이제 필요한 미술품을 돈을 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선 주문을 하면 그것을 그려서 이제 우리 납품하듯이 네, 그림을 그려서 교회나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종교화라든지 초상화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죠. 자, 이런 시스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시스템이죠. 항상 은혜가 들어오면 돈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미술품만 생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네, 더 이상 교회에서 미술품을 주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해먹고 살아야 될까? 네, 자,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겠죠. 자,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상무역의 발달에 따라서 중산층이 대두가 되게 돼요. 자, 이들이 새로운 고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들은? 그렇죠. 이들의 취향에 맞춘 그림들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아름다운 사물들을 그린 정문화라든지 그리고 뭐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풍경까지
같은 것들을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문받아서 초상화 그려줄게요 해서 초상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장르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서로 잘하는 거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개업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 놓으면 그것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상인들이나 시민들에게 넘기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화가들에게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의 화랑 구조랑 같아요. 요즘에도 화가들이 바로 대중과 소통해서 바로 작품을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갤러리에서 유망한 화가들의 그림을 먼저 계약을 하고 갤러리에 걸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림을 사면 그 돈을 대금을 몇 프로 떼고 이제 화가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화상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 미술품 거래 시스템이 현대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의 초기 형태가 이제 이 네덜란드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미술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상화 같은 그런 장르화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그림은 할스가 그린 초상화예요. 이 할스는 인간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개성적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유쾌한 모습의 초상화들을 많이 그렸는데 특징적인 게 캔버스 위에 바탕을 칠하지 않고 단숨에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화가였겠죠. 알라 프리마라는 기법인데 아무래도 단숨에 그려다 보니까 지금 붓터치가 굉장히 생동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흥적인 붓질들. 한번 저기 레이스 묘사, 팔 부분 레이스 묘사한 거 볼래요? 되게 빠른 선으로 지금 묘사된 걸 볼 수가 있죠. 아주 경쾌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작품으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렘브란트. 네,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대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카라바치오, 아까 얘기 봤죠? 그 축광을 통해서 연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그 반종교개혁 화가. 자, 이 화가의 영향 아래에서 날카로운 빛을 그림에다 도입을 해서 극도의 사실주의적인 묘사를 해요. 집중 강선이 지금 중앙부에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명암법의 차이를 주면서 동시에 또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임파스토 기법, 그러니까 물감을 두텁게 발라서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들도 활용을 했다고 해요. 사실 렘브란트는 역사화나 종교화나 풍경, 정물, 인물 등 다양한 장르의 그림들을 그렸던 사람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야간 순찰대 같은 경우는 당시 유행했던 그림이 이제 집단 초상화라는 거였어요. 이 집단 초상화는 그야말로 어떤 집단의 초상을 의뢰받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떤 길드의 구성원들의 의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준다든지 혹은 은행원들의 의뢰를 받아서 은행원들 단체 초상화를 그려준다든지 그런 어떤 그 초상화가 유행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야간 순찰대 주문을 받아서 그리게 된 작품이겠죠. 빛의 활용과 역동적인 움직임, 다양한 포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 당시에 주문했던 그 야간 순찰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죠. 생각해보세요. n분의 1 해가지고 똑같은 돈을 내고 단체 초상화 의뢰했는데 누구는 저기 뒤에서 뭐 흐릿하게 얼굴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울상 짓고 있고 막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앞에 있는 몇 명은 이렇게 굉장히 잘 그려놨으니 이거 참 불만이 있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렘브란트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정물화도 그려지게 돼요. 특히 아까 이야기했죠. 중산층의 등장에 따라서 실내에서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이제 얘가 정물화가 되겠죠. 특히 이런 정물화에 등장하는 소품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값싼 물건들일까? 아니죠. 사치스럽고 장식적인 정물을 소재로 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또 그런 소품들에다가 상징성을 부여를 해서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바니타스 화인데요. 해골, 꺾어진 꽃, 비어있는 술잔 등을 통해서 인생 무상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세속적인 어떤 허영들이 다 이게 허무한 것이다. 인생 무상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정물화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저 레몬이라는 것들 여러분 먹어보면 어때요? 한순간 엄청 쉬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잔에 담겨있는 물인지 술인지 저것도 잔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흘러내려서 사라져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인생무상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풍속화도 그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작품입니다. 편지라는 작품인데 베르메르는 정적인 화면을 치밀하게 구성을 시켜서 지금 보면은 되게 정적이죠. 근데 그런가 동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보이죠? 주변에 있는 문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어떤 입구를 한 차례 들어가서 이제 화면이 보이도록 해놔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정말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몰입감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이제 베르메르 풍속화의 특징이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베르메르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다른 작품들도 보세요. 사실 이 작품보다는 진주귀걸이라는 소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여기서는 장르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풍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베르메르만 풍속화를 그렸던 건 아니고요. 당시 이런 식으로 그 장르를 그리는 전문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지금 보이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스탠의 그림일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네,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풍경화들도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당시에 루이스 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늘을 되게 잘 그리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다양한 농가와 하늘의 모습이 네,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구름 너무 멋있어요. 구름 진짜 잘 그리고 싶은데 구름 그리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크 미술을 살펴봤고요. 바로크 이후에는 로코코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건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이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이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로코코 미술은 바로크와는 다르게 조금 더 유쾌하고 신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식적인 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귀적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어떤 실내 인테리어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화려하죠. 바로크가 장대한 엄경 양식이었다면 로코코는 되게 화사하고 가볍고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네. 이런 회화에 있어서도요. 색채 표현에 있어서 바로크의 어떤 어둡고 강렬한 인상보다는 가볍고 유미주의적 성격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크 양식과 비교합니다. 벌써 다르죠, 분위기가. 이 작품은 프라고나르의 그네라는 작품인데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지금 그네를 타면서 즐기고 있죠. 그러면서 신발을 슉 던지니까 그 젊은 애인이 네, 밑에서 치마 밑을 보고 있는 그런 아주 향락주의적인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어요. 지금 이 그림 그리고 색채가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데 사실 원본은 조금 더 초록초록하고 산뜻해요. 선생님이 약간 이미지를 잘못 가져왔어.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기부터는 이제 19세기 근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19세기는 엄청난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미술도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약간 1세기, 뭐 2세기 간격으로 새로운 어떤 사주들이 계속 등장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즘, 그러니까 무슨 주의라고 해가지고 50년 혹은 더 짧게는 몇 년 컷으로 이제 다양한 미술 사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9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어떤 시대였냐? 이 시기는 계몽주의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전제 왕권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권위나 전통이나 틀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추구를 하느냐? 회화에서는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이런 권위나 전통, 틀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게 돼요. 자, 이 이성을 중시하는 미술 경향이 네오클래시시즘이고요.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중시로 하는 게 로맨티시즘, 낭만주의예요. 우선 신고전주의부터 살펴볼게요. 신고전주의는 로코코와는 굉장히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코코가 귀족 사회의 유미주의적이고 관능적인 회화를 추구를 했다면 아까 봤었죠, 이 작품들 되게 화사하고 가벼운 느낌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다면
신고전주의는 계몽주의에 근거를 둬서 이성에 근거를 둔 합리주의를 추구를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계몽주의니까 산업혁명 시대였겠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이 시기에는 폼페이가 발견이 됩니다. 폼페이 전에 봤었는데요. 그렇죠. 로마의 회화 볼 때 우리가 폼페이 벽화 봤었잖아요. 이게 지금 화산재에 묻혀 있다가 이때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발견이었겠죠. 위대한 로마의 어떤 과거의 회화의 경지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제 발견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알았지?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전에 부활할 때 어떻게 알았지? 그때는 이제 남아있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이때가 되니까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발견의 근거를 둔 고전주의 회화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신고전주의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은 미적 대상을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경향성을 가진 걸로 파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접근보다는 이것이 왜 아름다운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림을 그릴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의 주제가 애국적인지 교훈적인지 이런 어떤 회화가 도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소재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을 완벽한 비례, 견고한 구도, 정확한 윤곽선과 균형적 형태, 차분한 색채,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그런 표면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규칙과 이론 같은 것이 이제 보수적인 관점 미술, 그러니까 관의 후원을 받는 궁정 아카데미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돼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네. 우리 바로크 미술 볼 때 프랑스 왕권 중심의 관악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랑 되게 유사한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그림들이 엄격한 양식을 통해 그려졌고 그것이 궁정 아카데미의 전통이 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바로 그 경향이 프랑스 고전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경향이고요. 이제 신고전주의는 그 고전주의를 계승한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 명칭이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냥 감각적으로 개인의 느낌대로 그렸다기보다는 이렇게 표정을 막 분석해서 어떤 표정이 어떤 감정을 나타낼까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가면서 했다는 얘기죠. 이 그림은 뭘까요? 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고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형적인 역사화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런 그림도 그려져요. 이 그림은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 다비드는 친구는 알 것 같아. 다비드는 열렬한 혁명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보내는데 아주 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회화라는 게 이제 단순히 사람들에게 감각적인 어떤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막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조국의 영광이라든지 헌신을 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예술품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친구였던 이 혁명 지도자인 마라가 죽었을 때 이 마라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이제 혁명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바로 달려가서 죽은 모습을 막 보고 또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그려서 그 마라를 영웅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르네상스 시기에 제작 미켈란젤로의 조각과도 비슷하게 포즈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프로즈한 것 같지 않아요? 대상이 완벽하게 딱 굳어 있는 것 같은 이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또 다비드는 추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을 그리기도 했었죠. 또 이렇게 대관식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신고전주의 그림의 특징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과 같아요. 컴포지션이, 그러니까 구성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붓터치가 보이지 않게 완벽한 마무리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림이 마치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네, 프로즌 퀄리티라 그래요. 멈춰 있는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고전주의를 살펴봤고요. 신고전주의 다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거의 동시대에 있었어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향을 가진 화가들은 서로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 완전 다른 방식을 취했으니까요. 이 낭만주의는 미랑 미적 대상을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주관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아까 신고전주의와는 완전 반대죠. 신고전주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막 인물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어떤 감성을 전달하기 위한 표정은 어떻게 생겼으며 이런 것들을 분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체 비례도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이상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랬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연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이걸 억제하면 안 된다라고 봤고 충동을 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살면 악덕이나 관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갈 때의 특징이 네, 관습과 권위와 전통 이런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추구를 했다고. 그걸 신고전주의는 이성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고자 했다면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감성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연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려고 한 거고 실제로 이 화가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자들은 자신의 어떤 정열을 추구를 해가지고 착실한 삶보다는 강렬한 삶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들의 그림의 또 다른 특징이 그 과거 양식의 차용. 그러니까 뭐 로코코나 바로크나 뭐 고전주의나 어떤 성향들이 있으면 그것 중에서 인상 깊은 어떤 소재가 있으면 그거를 자유롭게 가져와서 자신의 그림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국에 대한 동경으로 가보지 않았던 세계에 대해서 많이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신고전주의와 반대되는 대척점이죠. 예술가는 가르칠 수 없다. 교범에 정복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신고전주의 화가들이 아카데미즘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규범과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서 그림을 그렸다면 낭만주의 화가들은 네, 그런 것들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술가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예술성에 대한 인정이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림들은 신화적이고 상상적이고 이국적인 주제들이 많이 그려졌고 이것들을 굉장히 동적이고 역동적인 구도로 그리거나 강렬한 색채로 그리거나 약간 덜 마무리된 것 같은 표면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회화적인 자율성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자면 아유, 화질이 깨졌네요. 자, 이 그림 우리 아마 작년에 조형료 수학 원리 배울 때 봤던 그림일 텐데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이죠. 사실 고야는 낭만주의에 속했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신고전주의에 속했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사람이에요. 좀 범주를 분류화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감성에 호소하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코코 스타일의 어떤 디자인을 하기도 했고 되게 복잡해요.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낭만주의적 주관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낭만주의로 분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여신상이라는 작품이죠. 왕정 복고를 반대하는 프랑스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건 지금 오른쪽 위에 그려져 있는 저 여신의 모습이 이제 자유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됐다는 거죠. 전형적인 낭만주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구도가 굉장히 과장되어서 그리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신상 뒤쪽으로 흰 구름을 배치해서 대비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등 연극적인 효과를 또 활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채 표현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지금 그림에서 자꾸 되게 강조돼서 보이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역동적인 색채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그림풍은 이제 신고전주의 그림과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으로 가볼게요. 영국에는 낭만주의 시인이자 화가인 블레이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출판 미술에 좀 집중을 해서 이성과 과학 종교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상상력이 강렬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미켈란젤로 풍의 어떤 근육질의 인물과 그리고 매너리즘에서 나타내던 어떤 왜곡들이 이 사람의 그림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화가로서 또 터너를 들 수가 있어요. 터너는 풍경을 영웅적으로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색채에 대한 관심과 자연 형상에 대한 묘사로 서사적이고 영웅적인 자연의 순간을 포착한 드라마틱한 주제를 선호했.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작품의 제목은 전함 테메레르호라는 작품이에요. 영국의 역사적인 함정이 은퇴하는 것을 소재로 선과학, 삶과 죽음, 인간의 영웅심 등을 표현한 작품인데 작품을 보면 어떤 또렷한 형체로서 풍경이 묘사되어 있기보다는 인간을 어떤 압도시키는 색채와 빛 이런 묘사들이 아주 특징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되게 감정적이지 않나요? 감정에 호소하지 않나요? 하늘과 저 빛을 보세요. 되게 진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업은 점점 추상적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추후에 인상주의 화가한테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낭만주의의 특징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번 살펴보자면 브러쉬 스트로크 앤 임파스토. 브러쉬 스트로크는 그야말로 붓자국이 이제 그림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또 임파스토는 물감을 두껍게 덧칠을 해서 울퉁불퉁하게 표현되는 걸 임파스토라 그래요. 그리고 expression of artist feelings. 그렇죠. 화가의 감정들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전주의랑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몽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낭만주의 회화는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는 다음 우리 수업 안내 시간에 잠깐 짤막하게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바로 이제 우리 마지막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다음 차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